네, 총선 막판 표심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충청 지역을 갔거든요. 세종시 국회 이전을 내걸었기 때문에 충청 표심 좀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선거구가 수도권의 거의 절반, 그다음에 비수도권의 거의 절반. 근데 그 비수도권 거의 절반의 절반 정도가 65석이 이제 영남이고 비수도권 비영남. 예. 그러니까 강원, 충청, 제주, 호남을 합해서 한 67석 정도가 되고 그중에 이 충청도가 28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의 승부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그 천안까지 전철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수도권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충청도에서 얼마나 많이 끌어내느냐. 예. 특히 이제 28석 중에 뭐 절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절반을 넘어서느냐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 석권을 전제로 수도권과 충청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국힘 전체의 의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막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종시 국회 이전은 네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총선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 그리고 PK 충청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세종의 국회 이전을 발표했지만 아직 예. 여론에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제가 볼 땐 그 이유가 이 세종 이전 건은 오래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추진했던 전략이고 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것들이기 예. 때문에 지금 공약을 발표해도 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뭐 여의도나 영등포 그리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뭐 세종의 여론조사를 봐도 충청의 여론조사를 봐도 이 공약에 대한 어떤 이 기대와 지지는 그렇게 여론조사에는 좀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민주당도 우리도 그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히려 근데 이걸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제 그런 냉소적인 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국힘이 내놓은 이번 이 이전 문제는 그렇게 지금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 것 같지는 않다. 네. 굳이 따지면 좀 더 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이전 건은 사실 이미 나온 이야기이고 예. 분원 설치가 이미 예정돼 있는 국회가 안 했던 일인 건데 결국은 저게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느 분 표현처럼 노무현의 꿈을 한동훈이 이룬다라는 자체의 표현 자체가 예. 우리 김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수도 이전, 청와대 이전 예. 뭐 이렇게 됐었으면 좀 더 그 연장선상에서 파급력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도 어쨌든 프레임 자체가 지방균형 발전, 세종으로의 모든 이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다른 예.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큰 파장을 일으키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급력이 좀 약하다. 두 분 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진짜 충청 민심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5.6%, 국민의힘이 43%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충청도가 이 국힘에 좀 유리한 지역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주목하는 지역 중에 홍성 예산과 그다음에 공주 부여 청양을 보면 지금 거기야말로 국힘의 가장 양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충청권에서. 근데 이제 양 후보 간에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징적인 국민의 힘의 이 지지 기반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여러 지역 중에서 충청의 민심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양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국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징조로 지금 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지역들이 지금 민주당이 경합 내지는 우세를 네.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에 가서 좀 강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네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 갈 때마다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다. 그런 추억을 소환하면서 연고를 좀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점도 좀 어떻게 표심의 호소가 되겠습니까?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는 뭐 모든 정치인한테 다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제 그쪽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고 앞서 보신 여론조사 자료는 사실 충청권 전체를 그 샘플링 했을 거고 예. 아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명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샘플 숫자 자체는 충청도만 조사를 했다 하면 아마 그 좀 더 그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자료로는 흐름 자체를 보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28개 지역구별로도 과연 그런 상황이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고 예. 또 28개의 다른 선거가 충청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후보 요인도 있을 거고 그 지역별 그 상황과 조건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드러난 자료로만 보면 일단 접전 양상인데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한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고 예. 저것이 꼭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조금 그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믿었던 부산도 지금 네네. 안심할 수가 없다. 네네. 어제 부산 경남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나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거냐 일종의 읍소 전략을 폈거든요. 네네. 네. 읍소 전략은 좀 힘들 때 막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아마 지난주부터 지금 국민의힘은 읍소 전략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좀 위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정권 심판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이슈도 지금 없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역시나 지금 여당의 이 대표격으로서 지금 현 정권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기가 아마 유권자들의 예.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18대 총선부터 꼭 국민의힘의 어떤 이 양지로 이렇게 꼭 분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마 45% 정도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 뭐 지난번 그러니까 19대 대선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를 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만 봐서도 5개의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난번 21대 총선보다 지금 부산이 이대로 간다면 예. 뭐 부울경을 포함해서 훨씬 더 민주당의 의석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산이야말로 정말 지키지 않으면 예. 안 된다라는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선거 때 막판에 되면 정치인들이 읍소 전략 펴고 삼보일배할 때도 있고 무릎도 꿇고 이렇잖아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글쎄요, 그거 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막판까지 몰렸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읍소 다음은 아마 쭉 서서 큰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고 그건 아마 최근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흐름과 추세를 예.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PK 지역에서 7석이었는데 지난 선거에 그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 위로 올라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결국은 저쪽을 지키지 못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예.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한강 전선은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까지 내주게 되면 뭐 괴멸적 패배에 거의 직전까지 가는 게 예. 아닌가 하는 지난번 총선 결과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라는 의견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예. 까봐야 알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재명 생각합니다. 대표는 엄살이라 그러던데 엄살 아닙니까? 뭐 엄살일 수도 있죠. 엄살일 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엄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에 좀 가깝지 않나. 물론 예. 정치적인 엄살도 필요할 수 있고 예. 또 투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이제 확정적인 결과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까지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대 증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여야 반응 어떻게 나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비가 왔다니까 예. 사막에 정책은 열려 있다. 어. 그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책은 열려 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계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좀 그렇죠? 취합해서 어. 단일화해서 좀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날 사전 투표 시작하기 전에 뭔가 네네. 의료계 대화의 창구는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화수 물론이죠. 3일 동안. 물론이죠.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만나면 예. 대화할 수 있고 예. 오늘이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예. 국정 운영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 내지는 해결의 가능성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담화인데 좀 이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뒷담화 하듯이 야 내가 옳은데 의사들 왜 저래? 근데 혹시 의견 있으면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지도 않아. 이거 꼭 뒷담화 같잖아요. 의사들 그래서 이거는 향해서는 네. 형식도 내용도 또 명료함도 또 이게 참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고. 네, 사막에 비가 내린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뒷담화하냐 이런 비판도 지금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예,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을 볼모로 의사를 협박한 담화문이 아니가 저는 좀 그렇게 협박에 느꼈거든요. 가까웠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을 상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입장과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뭐 한마디로는 뭐 의료사태 송구하다, 논의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라고 했지만 논의 가능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안을 갖고 와야 되고 하나의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는 2,000명 그 이상 우리는 지금 필요한 일원을 계속 그 담화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피로도가 너무 높고 부정적 여론도 거의 60%가 넘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이 선을 또 지키지 않고 의대 정원을 이제 축소하거나 다른 의견을 또 받아들였을 때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대통령이 염려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번 이 담화로 통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 평가 이미 이 총선과 관련해서는 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해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2,000명 숫자 고수하다가 그래도 2,000명이 아니어도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분명히 담화 내용에 그런 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예. 대통령실의 해석이 이제 논의 가능한 수 있다. 의사단체가 합리적인 그 숫자와 근거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타이밍도 좀 늦었고 늦었다. 예. 또 내용도 기대나 예상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예. 특히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가지는 그 대통령 담화였는데 과연 대통령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진정성만 갖고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예. 진정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요 이후를 좀 더 그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소수론이지만 대통령 탈당론이 나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여기 좀 더 가면 대통령 출당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예. 아직은 소수지만 이게 이제 총선 결과와 연동돼서 지금도 뭐 물밑이지만 그 내분 양상이 없잖아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어느 지역의 후보로 있느냐 좀 쉬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에 있는 후보들하고 예. 그렇지 않은 지역 대부분 탈당 이제 문제 수도권 관련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취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예. 부분이 좀 잠재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건 이제 결정적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의 향배를 예.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소수지만 대통령 탈당론까지 거론되는 그런 여당의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밑에 긍정 지지율 그래프 선이 하락세 또는 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정당 지지율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 35.4%입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정당 지지도 추이. 물론 네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조사 이후 이제 뭐 지지율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예. 일단 먼저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예. 2월, 3월 내에 잠깐 반등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을 실천하는구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좀 얻었던 부분이죠. 오히려 이제 공천의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되고 의대 문제는 지금 국민의 피해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지지율이 이제 좀 빠진 부분이고, 네, 사실은 그동안의 지지율은 계속 좀 40% 이하였고 긍정 예. 지지율이, 그다음에 부정 지지율은 항상 또 그 60%를 유지했었거든요. 그 박스에서 거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은 그간의 2년의 지지율을 계속 좀 보여주는 추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여러 조사 결과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이제 당과 당의 어떤 지지율 차이가 좀 벌어진 부분도 지금 이미 지금 총선을 앞에 둔 국민들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 점에서 크게 뭐 다른 이슈가 남은 8일 동안 어떤 이슈가 또 터질런지는 예. 모르겠지만 이 정당 지지율은 뭐 이 소폭 이 차이 있을 뿐이지 이대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막판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충청 지역을 갔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 유세는 없었는데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재판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정진상 피고인의 신문인데 검찰이 아마도 반드시 내가 이재명이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증인도 이재명 없이는 증거 못하겠다 그랬다고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게 아마 윤석열 정권의 생각 아닌가 싶어요. 이번 선거에서 꼭 윤석열 정권이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4월 10일에 엄정하게 그에 대해서 신상필벌 보여주셔야. 아까운 시간이 재판 출석으로 흐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재판은 그래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유권자들 표심에도 더 좀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재판부로부터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고 물론 재판부가 이 총선을 앞둔 와중에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정치적 부담이 있었겠지만 피고인의 자격이거든요. 뭐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관객이 아니고 그 재판의 주범과 관련된 그 피고인의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핑계를 또는 그걸 명분으로 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출석은 그나마 그 재판부의 경고에 따른 그 면피성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최소한의 출석은 해야 되겠죠.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전체 민주당 선거를 이끌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선거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분위기죠. 지금 유세 현장 신경전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 유세 현장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전국 최대 득표차로 꼭 승리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큰 권력이 아니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일을 해야죠. 계양 국민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계양구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게 저들의 굴뚝입니다. 저게 저들의 굴뚝입니다. 후보가 유세하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네네. 같은데 유세 차량이 안 마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네네. 오더고 가면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인데 신경전도 지금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마 주말에 저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예. 한 번 저렇게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만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도 출석을 해야 되고 예. 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지역구 후보로도 좀 뛰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에 이 유권자들하고의 접촉을 제일 많이 늘리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선거 예.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말에도 지역을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 측과 저런 이제 이 신경전과 예. 예, 또 이렇게 말싸움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유권자들 보기에도 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역구가 이제 간혹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아마도 더 이제 지역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선거에 다가오면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희룡 후보 유세 차량이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을 네. 것 같긴 하지만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지자들끼리도 저러다 충돌하지 네네.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천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아마 가장 많은 지역구 중에 하나일 예.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대 42%로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바짝 붙은 것도 있고 두 자리 숫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또 흐름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이기 예. 때문에 저거 갖고 어느 정도 이제 붙었다 또는 뭐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지만 예. 전통적으로 계양을 지역구 자체가 일단 민주당에 완전적으로 유리한 지역인데다가 그렇죠. 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보궐선거 빼놓고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고 그나마 이제 원희룡 후보의 개인기라고 할까요? 개인 네. 역량 덕분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좀 넘어서는 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승부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심겨운 싸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막판에 가장 신경 쓰이는 변수가 바로 양문석 후보 네네. 논란일 텐데 양문석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일단 그럼 내가 아파트 팔아서 그거 갖겠다 네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걸로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게 해소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동산 문제나 증여 문제, 뭐 아파 찬스 문제 등등 이제 민주당 후보들에게 터지는 이런 부분들이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완벽하게 이걸 대응하고 또 인정하고 하는 부분들 저는 예. 지금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총선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을 봤을 때는 이 양문석 후보권이나 이런 여러 후보들의 이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들이 정권 심판으로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런 그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예. 오차 범위 밖에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것들을 큰 보면 악재는 안 되고 있다. 네네. 예. 이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총선의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 예. 보니 끝까지 좀 완주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민주당은 예.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다 되는 거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지금 문제 그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양문석이라는 분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기 대출 받아서 산 집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집을 파는 거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
네, 양문석 후보가 일단 집 팔겠다고는 했지만 사퇴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뭐 초대형 악재는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초반에 아마 지난 주말 즈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예. 같아요. 이제 그 관건은 여론의 향배였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크게 이제 그 논란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또 양문석 후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과 평가는 이 건으로 이미 정리된 게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져올 이제 파장과 관련된 예. 부분이고 관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후속타가 뭐가 있느냐.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예, 있느냐. 특히 이제 그 딸 명의로 받은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는 걸 증빙했다라고 하는 일부 보도도 있는 걸 보면 예. 그게 이제 문제가 확전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과연 이게 그 방어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은 좀 피했다라고 예.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안고 간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관건은 역시 그 후속 그 여부 어떤 게 추가로 나오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갖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현장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이런 거가 그렇죠. 되겠군요.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예. 돼버렸는데 그러면 본인은 잘못 없고 새마을금고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새마을금고에서 인정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반증을 했을 때 예.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양문석 후보 건도 그렇지만 막판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죠.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 판단하고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총선 끝나면 한동훈은 버려질 것이다. 조국 대표의 이런 일종의 이간질 발언인가요? 무난 이간질 발언이다 이렇게도 불리던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미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좀 비춰지기는 했죠. 이번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일단 이 선거는 이 여당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그 실패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일 수밖에 없죠. 이 이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당적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예.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라지도록 놔두실 거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어쨌든 아직 일주일 이상 남았으니 한동훈 위원장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의 과거 인연을 생각하면 총선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본인의 좀 몸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당연하죠. 예. 이미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대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된 거고 예. 이미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게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총선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보다는 덜 적은 의석을 얻겠지만 야권의 대표 경쟁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압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권의 대표 자격으로 또 그 이후를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총선 8일 남은 민심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